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하고 샌드강 유람선 위에서 에펠탑 야경을 볼 그날을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샹젤리제 거리를 거닐며 뱅쇼를 마신 후에 그 잔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양치컵으로 쓰고 있는 생활여행자 미술랭입니다. 제 옆에는 해밍웨이의 여행과 그 생산력을 부러워하는 예비작가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을 옆 동네에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라스트라다 정입니다. 라스트라다님 유람선 요즘에도 타세요? 최근에 작년에 탔어요. 너무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낮에 타니까 또 오랜만에 낮에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타보고 싶어서 작년 가을쯤에 낮에 한번 타봤습니다. 보통은 잘 안 타시고 이제 손님들 태우고 그렇죠. 안 타죠. 혼자 앞에서 네. 맥주를 마시며 그렇죠. 염장 네. 패북질을 네.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 같은 낭만주의자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파리 여행을 해볼 텐데요. 파리를 저희가 9개의 구역 그리고 근교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눠가지고 한 7일 정도면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갇히지 말고 저희는 좀 낭만을 사랑하니까 뭐 테마 여행을 마음대로 꾸려서 가도 될 것 같은데 라스트라다님이 해밍웨이를 되게 좋아하시고 부러워하셔가지고 네. 해밍웨이 테마 여행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요? 사실은 저는 해밍웨이도 좋아하지만은 그 해밍웨이 외에도 많은 작가와 예술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전 세계에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해밍웨이 단골 술집이 없는 데가 그렇죠. 없어요. 보면은 네. 스페인 가면은 또 스페인 론다에 해밍웨이 단골집이 있고 베니스에 가도 있고 쿠바, 하바나,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가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해밍웨이 외에도 많은 작가 그다음에 뭐 예술가 화가들이 이제 파리를 찾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도사님은 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어젯밤에 미드나잇 인 파리 다 보셨다면서요? 네, 미드나잇 인 파리가 2011년 영화인가 뭐 그래 몇 년 됐는데 그렇죠. 어제 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돌려서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낀 결론은 파리 여행을 위한 완전 교과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디 앨런의 그 유럽 도시 시리즈를 다 봤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섬세하고 찬사를 이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이건 완전히 그 프랑스 관광청 홍보 영화예요. 그런 거죠. 네네. 제가 근데 그 내친 김에 파리를 무대로 한 영화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예, 덕후 기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드나잇 인 파리가 이제 파리가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이 영화의 인트로 부분을 보시면 파리에서 볼만한 모든 장면이 다 나옵니다. 이것만 맞습니다. 보신 후에 파리를 여행 가시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영화 있죠. 비포 선셋. 거기에 파리가 나오죠. 거기 네. 서점 나오잖아요. 그 서점이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에도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폭네프의 연인들 다들 기억하시죠? 레오 까락스가 감독했고 네. 드니라반과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죠. 밤에 불꽃놀이 하면서 폭네프 다리에서 뛰는 장면 아주 명장면이었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레미제라블 있었고요. 맥라이언 주연의 프렌치 키스가 있었고요. 오드리 토트가 나온 아멜리아 기억하세요? 아멜리의 그 귀여운 여자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드리 토트 때문에 아멜리아 카페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위치가 어디냐면 물랭루즈 바로 뒤에 물랭루즈 있는데. 바로 뒤에 거기 있어요. 거기 몽마르트르 언덕 그 관광하고 나오시면 그 이 카페가 있어요. 네, 바로 뒤편에 있죠. 그다음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도 파리가 좀 나오고요. 다빈치 코드의 파리 얘기 많이 나오죠. 루브르 박물관이 특히 많이 루브르 나오죠.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가 죽으면서 시작이 돼요, 얘기가. 그다음에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가 나왔던 물랭루즈. 그다음에 줄리엣 비노시, 그다음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던 사랑의 파리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릭 베송의 13구역 그거 있었죠. 13구역 얼티메이텀도 있었고. 또 우리 세대의 요정이었던 소피 마르소의 데뷔 영화 라붐.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보고 네.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코릴라. 네. 걸작이었죠. 네. 예. 그다음에 에바 그린이 나오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몽상가들이라는 영화에도 파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본 아이덴티티, 본 얼티메이텀에 나오고 최근에 파리가 나왔던 영화가 바로 2017년 올해 나온 영화가 원더우먼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유리 피라밋이 바로 나옵니다. 첫 장면에. 그렇다고 이제 그 루브르 가서 겔가돗을 찾아보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미드나잇 파리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그 민박집에서 만난 파리를 몇 번이나 온 20대 여성들이 미드나잇 인 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모든 장소를 다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행선지를 잡아서 가는데 파리 시내 유명한 데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요. 이 영화 시작할 때면 오웬 윌슨이 그 과거로 돌아가는 푸조 자동차 올드카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게 생 엔티엔 디몽 교회예요. 이 교회가 꽤 오래된 건데 수학자 파스칼이 여기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계단에서 술 취해서 서 있다가 그 차를 타게 되죠. 바로 이 생 에티엔 디몽 교회 건너편이 판테온이에요. 소르보느 대학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1920년대로 돌아가서 피카소를 만나잖아요. 이때 피카소의 작품 목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놓고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 그거에 나오고요. 여기 보면 레스토랑 폴리도르라는 데가 나옵니다. 오웬 윌슨이 해밍웨이, 피카소와 달리를 만나는 레스토랑이에요. 원래는 시인 랭보의 단골 가게였다고 하는데 역사가 100년이 넘죠. 의외로 이 식당은 가격이 되게 착한 식당입니다.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식 식단이 싸게 나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릭상부르 공원 근처에 있다고요? 네, 릭상부르 공원에서 1시 방향으로 100m 거리 정도 돼요. 이 근처에 맛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나중에 따로 맞아요.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파티장의 호스트가 장 콕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카 피츠제럴드와 그의 부인 젤다 피츠제럴드가 나오죠.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지었던 미국 작가죠. 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저 라스트라드님이 좋아하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나오세요. 이분이 5만 가지 마초의 냄새를 풍기면서 앉아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막 하죠. 이 책을 평가해주는 아줌마가 있죠, 할머니. 그분이 바로 거트루드 스테인, 소설가, 비평가, 미술 애호가인데요. 이분의 초성화가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피카소의 연인으로 나왔던 아드리아나, 이분은 허구의 인물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마리온 꼬틸라로 바로 그분이 연기했던 그거죠. 그다음에 T.S. 엘리엇도 만나고 차에서 살바도르 달리가 나와요. 달리와 그의 친구 루이스 부슈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가 좀 부시시한 사람. 근데 이 오웬 윌슨이 루이스 부슈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면도하는데 당신의 구상으로 나올지도 모르지 이라면서 말을 던지고 갑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루이스 부슈넬은 안달루시아의 개라고 하는 유명한 아방가르드 영화를 만들었어요. 1929년에 나왔는데 안달루시아의 개는 전 세계 영화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걸작이에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렇죠. 20대 때 어렵게 정말 그렇죠. 보고 진짜 머리 뜯을 뻔했어요. 엄청 잔인한 영화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실용적이네. 사람의 눈을 처자의 눈을 면도칼로 잘라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의 걸작 장면이라고 하는데 오웬 윌슨이 힌트를 주잖아요. 면도하는 당신의 구상으로 나올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영화에서. 네네네네. 그다음에 오웬 윌슨이 마리온 꼬틸라르랑 맥심 카페를 가요. 맥심 카페들 가보셨죠? 맥심은 안 가봤는데 저는. 되게 유명한 한국의 맥스웰 말고 막심. 네, 막심. 그다음에 캉캉충을 보면서 로트렉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차를 타고서 다시 19세기 말래 벨 에포크 시대로 넘어가죠. 네, 프랑스가 가장 잘 나가던 아름답던 그렇죠. 시대. 가장 아름다운 시절, 에포크.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데 나오는데 이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화 포스터 배경이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네. 고호가 안 나와요, 이 영화에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별이 빛나는 밤의 장소는 론강이겠죠. 왜냐하면 남부에, 이게 쌍레모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론강 강가겠죠. 파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재미있는 거 한 가지. 비포 선셋 영화에서 에이단 호크가 줄리 델피하고 재회하는 낡은 서점이 나와요. 인터뷰하면서. 그 유명한 서점.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예요. 근데 이 서점이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나옵니다. 네. 오웬 윌슨이 여기서 나오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이 서점은 원래 뭐냐 하면 1921년에 실비아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오데온가에서 만든 서점인데 미국 문학을 전 유럽에 알린 기념비적인 그런 서점이에요.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가 여기를 들락거리면서 컸단 말이죠. 근데 이 서점의 특징은 가난한 작가들이 오면 무료로 책을 보게 해주고 침대를 제공했어요. 잠을 잘 수 있게.
그러니까 문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유명해졌고요. 여기 가면 요즘에 타이프라이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네, 사진에 보면 지금 다 있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자기의 시상이 떠올랐을 때 바로 타이프를 칠하라는 의미였다고 하죠. 네. 그러다 나치 독일 때 2차 대전 때 잠시 문을 닫았다가 10년간 문을 닫았다가 조지 휘트먼이라는 사람이 이 책과 이름을 물려받아서 세느 강가에 다시 재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노틀담 사원 앞에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강변에 있습니다. 요즘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 진짜 옆에 카페 생겼어요. 예. 힘들어요 들어가니까. 예, 옆에 카페가 있어서 이제는 뭐 커피랑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보낸 7년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시절 책을 살 돈도 없었다. 나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대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그곳은 오대용 12번가에 있는 실비아 비치의 도서관 겸 서점이었다라고 책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 서점이 그만큼 유명한 서점이에요. 그래서 요새 파리 가시는 분들은 노틀담 사원을 구경하시고 이 강을 건너서 여기 가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라라랜드 얼마 전에 그 네. 굉장히 유명한 라라랜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구조가. 첫 번째는 현실과 환상을 섞어놨어요. 가상 그래서 이게 꼭 마치 현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모호하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임슬립 영화죠. 타임슬립. 타임슬립 영화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사람이 꿈이 있는데 이 현실에서 계속 매몰되면서 꿈과 현실의 갈등을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라라랜드에서는 그 주인공 남자가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자기는 재즈를 하고 싶은데 재즈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일반 대중 상업 음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그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는 주인공은 정말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을 써서 당장 먹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실에 뭐 영화 극본 같은 걸 쓰면서 먹고 사는 삶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한두사님이 쭉 그 말한 영화 중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영화 제 개인적으로 정말 프랑스 하면 저는 이 영화다라고 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은 1960년에 프랑스에 어떤 바람이 부냐면은 누벨바그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 바람이 불거든요. 네네. 흑백 영화예요. 그래서 누벨이 새로운이고 바그가 네, 바그가 새로운 뭐 웨이브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ew 웨이브. wave. 근데 그때 이제 나온 그 감독이 장 루익 고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 영화사에 꼭 나오는 인물이죠. 꼭 나오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브레드레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 멋대로 해라라는 제목이 얼마나 강렬했으면은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제목 그대로 차용했었고 에피소드가 있는 게 엠마 왓슨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는 브레드레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 기자분들이 우리나라 그 영화 감독 중에서 양익준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예. 그 똥파리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 네. 그래서 그분의 영화 제목이 영어로 브레드레스예요. 그래서 아이고. 와 엠마 왓슨이 한국의 양익준 감독을 좋아한다더라면서 막 대서 특별했는데 알고 보니까 엠마 왓슨이 좋아하는 것은 장리 고다르의 영화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벌써 50년 전, 57년 전 영화인데도 아직도 그 엠마 왓슨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봐도 흑백 영화인데도 감각이 그렇게 낮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많이 자주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산 제가 태어난 고향 부산에 가보면은 한 뭐 1년만 안 가도 막 다 바뀌고 변했는데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파리의 모습이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영화를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멋대로 해라. 여기도 그러면 파리 장소들이 그냥 그렇죠. 군데군데 다 나오고. 파리에서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파리에 네. 가기 전에 낭만을 더욱 키우고 여행의 네네. 맛을 더욱 배가하기 네네. 위해서 보면 좋을 영화를 두 편 네. 추천해 드린 네. 걸로 네.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리로 한번 진짜 가가지고 여행을 해보죠. 근데 이제 우리 라스트라다 지오그라피카 정님께서 네. 파리 좀 지리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파리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인구 1,000만이 넘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는 거의 유럽이 없죠. 거의 네네. 없죠. 영국이 이제 그레이트 런던까지 다 합치면은 뭐 그 정도 되고 파리만 하면은 인구가 200만 정도예요. 그렇죠. 마드리드가 150만인가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네. 서울에 뭐 한 5분의 1 정도니까 서울에 뭐 한 큰 구 그렇죠. 정도의 인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유럽은 우리는 이제 행정구를 뭐 서울, 종로구, 중구, 서구 뭐 강남구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은 유럽은 파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숫자를 붙이거든요. 아니 뭐 구역을. 대학도 무슨 1대학, 2대학 이렇게 하고 숫자를 좋아하네요. 그거는 이제 평준화 때문에 대학 네네. 평준화 때문에 그래서 구역이 1구역부터 20구역까지가 있는데요. 1구역이 어디냐면 파리 정중앙, 거기가 어디냐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네, 정말 중심이네요. 그렇죠. 네. 정중앙.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달팽이 껍질처럼 시계 방향으로 이 숫자가 점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하. 1, 2, 3, 4 하면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네. 5, 6, 7, 8 하면 이제 이게 한 바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9, 10, 11, 12에서 20까지 가는데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 구역을 알면은 어디든지 개념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주요 관광지 시내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은 대부분 1구역부터 8구역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여행자들이 이제 가면 어디가 좀 위험한 지역인가? 그렇죠. 어디가 이거는 좀 진짜 파리는 저렴한 건가? 공부하셔야 돼요. 네네.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네. 보면은 이제 18구역에서 20구역 사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파리 북동부가 거기 위치해요. 그래서 항상 그 파리 그 뭐 부킹닷컴 같은 데서 막 그 숙소를 검색하다 보면 거기는 유독 싸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좀 위험합니다. 조금. 예. 그리고 또 이 시내 중심에 그 전망이 정말 좋은 곳은 비쌀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지도를 봤는데요. 파리 이제 그 20구역에서 그 부동산 가격을 네네. 이렇게 그 색깔별로 표시를 하는 걸 보니까 역시 1구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비싸요. 서쪽.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루브르에서 저기 개선문이 있고 그 사이에 샹젤리제 거기가 제일 그렇죠. 비싸거든요. 민박집도 여기가 제일 거기도 비싸요. 비싸고 네. 그나마 이제 파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가격과 치안 이렇게 봤을 때 동북 쪽은 북동 쪽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치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도사님 정도가 아니면은 한두살이면 아무데나 가셔도 되죠.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서쪽은 치안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고 뭐 그다음에 뭐 치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두 개가 어느 정도 적당히 만족이 되는 위치도 괜찮은 곳이 보면은 동남쪽 동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쪽에 한국인 민박집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동남쪽에 한국인 민박집들은 지금 파리 시내 네. 한국 민박집이 몇 개쯤 될까요? 대충 100개가 넘겠죠? 200개 될걸요? 네, 한 200쯤 된단 말을 네, 들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행자들이 파리 시내에 있으면 이 파리 밖을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파리에서 3일 파리만 보겠다고 하면은 파리 밖으로 나갈 일은 이제 우리가 그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갈 때 그래서 파리 외곽에 있습니다. 파리 북쪽에 1시에서 2시 사이 방향에 시내에서 자동차로 가면은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쪽에도 오를리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내 구간 내 이동을 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김포공항 같은 거군요. 그렇죠. 김포공항. 예. 그래서 뭐 또 개별 여행자들이 뭐 파리에서 영국으로 이지젯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 별로 갈 일이 없고 그다음에 또 여행자들이 우리가 나갈 일은 파리 서남쪽에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8시 방향 쪽에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우리 한도사님이 또 베르사유의 장미를 읽으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죠. 베르사유 네. 궁전이 이제 꿈의 장소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리는 1구역부터 20구역까지 달팽이 껍질 같은 그 시내를 파리라고 하고 파리 요 바깥을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처럼 바깥을 일드 프랑스라고 합니다. 네, 일드 네. 프랑스. 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 개념을 일단 잡았고 네. 공항에서 호텔에 체크인 하기까지 좀 챙길 점들이 요새 많이 생겼다면서요. 네네. 뭐 아니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 같은 거를 타고 가셔도 되고 뭐 짐이 좀 있으면은 프랑스가 우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우버. 그래서 네네. 우버를 미리 앱에 깔아놓고 우버 뭐 짐이 나는 좀 무겁다. 나는 바로 그냥 이게 이제 그 유럽이 지하철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프랑스가 세계에서 파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거의 없고 엘리베이터 없고 진짜 네. 썩은 냄새 나는 네. 이 지하철 꼬불꼬불한 계단을
이 낑낑거리면서 들고 다녀야 되는 프랑스 거죠.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3번째인가 4번째로 개통이 됐거든요. 1800년도 말에. 오래됐죠. 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지하철들은 좀 깨끗한데 제가 예전에 파리 제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프랑스 파리 이제 1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선문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내려가는 예전에 제가 90년대 말에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지하철역에 딱 내려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제 앞에서만. 네. 근데 다른 사람 옆에 다른 칸 사람들은 막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무식하면 그 생각을 해요. 인종차별이다. 맞아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똑같은 경우. 근데 문이 어떻게 인종차별을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음 기차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만.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유심히 보니까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오픈 단추가 있죠. 네. 저도 지금은 똑같이 이제 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 여러 대를 보낸 경험이 아이고, 있습니다. 예, 가이드북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셔야죠. 네. 그래서 유럽의 지하철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화장실이 안에 있다든지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트렁크 막 끌고 막 숙소까지 찾아가기가 좀 힘들다면 우버를 타고 가시는 것도 편해요. 대충 얼마 나올까요? 도심까지. 한 30유로, 40유로. 괜찮네요. 뭐, 네, 뭐 4명이면은 뭐 충분히. 2-3명이면 괜찮죠. 네. 근데 요즘에 그 호텔에 체크인 할 때 뭐 경찰이 본다고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단체 관광에서 요즘 이제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생각하는 파리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대낮에 파리 중심에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인데 외곽에 좀 밤은 좀 위험해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유럽에 가서 소매치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이제 강도가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단체 관광객들은 갈 때 호텔 그런 외곽의 호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체크인을 할 때 항상 경찰들이 와요. 왜냐면 그 체크인하는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걸어가는 한 100m 그 사이에 이제 강도나 도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 정도로 이제 법제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100번에 한 번이라도 원래 사고는 100번에 한 번 당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죠, 타격이. 네네. 근데 하여튼 뭐 개별 여행자들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가급적 이제 위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동북 쪽은 피하시고 뭐 그다음에 가급적 동남쪽 저는 저번에 15명 팀하고 같이 갔는데 3명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네, 네. 그 역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혼란하죠. 네. 거기 이제 짐 들고 막 지도 보고 어리버리하면서 가다 보면 주머니에서 이미 핸드폰 그렇죠. 없는 거죠. 우리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파리 시내에서 그 파리 시내 지하철에 그 경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마세요. 소매치기를 당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매치기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죠. 내리면서 탁 채워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탁 채워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요즘에는 닫힐 이런 때. 액세서리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폰하고 내 허리띠하고 연결해주는 끈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 네. 요즘은 뭐 안전끈 있죠. 네,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면서 뭐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가급적 시내 중심 좀 네. 시설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급적 시내 중심에 그다음에 그 1구역부터 8구역 뭐 아니면 동남쪽에 한 14구역 정도 14, 15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파리는 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네. 얘기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시내 들어가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뭐 네. 우리는 첫날부터 뭐 보러 다니니까 네. 그 입장권 같은 거는 요즘에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다 사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도 아침에 가서 줄 서면 막 1시간까지 줄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점점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사면은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쌀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박물관 패스 네.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검색 안 하면은 굉장히 현지 가서 힘들어진다는 거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 교통은 또 꿀팁이 있어요. 그 나비고라는 카드가 있는데 일주일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네네. 가신 분은 일요일에서 한 화요일 정도 안에 도착했다 그러면 일주일권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 공항에서 그 시내로 들어가는 게 10유로 정도 되고 네네. 그 20몇 유로면 일주일 내내 탈 수 있거든요. 공항 2번 왕복하면 뽕을 뽑아요. 네. 물론 이게 보증금 조로 한 5유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3, 4일이면 정말 다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리에 딱 도착하면은 짐 딱 풀면은 그 미슐랭님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파리를 가봤지만은 네네. 보통의 사람들 전 손님들하고 가면 다들 짐 넣고 에펠탑 보러 가자 이렇게 되죠. 1순위가 에펠탑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파리에서 제일 먼저 보러 가는 건 에펠탑인 것 같습니다.
에펠탑 근데 가서 그러니까 에펠탑 멀리서 봐야 제맛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그 투어를 진행할 때 이제 우리 투어 버스가 딱 이제 뭐 숙소에서 이제 도착하다가 에펠탑이 딱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갑자기 버스 뒤가 소란스러워져요. 맞아. 다들 사진 찍고 막 일어나고. 갑자기 막 어머 에펠탑이다 막 정말 그동안 꿈에 그리던 네. 이게 이 반응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봐서도 이 정도 반응이 안 나와요. 그쵸.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이나 그다음에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베를린에 가면 브란덴부르크 분이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쵸. 뭐 런던에 가면 빅벤. 근데 그때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데 유독 전 그렇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에펠탑만 지나가면은 네. 갑자기 버스 안이 갑자기 어머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갑자기 또 우리나라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그 셔터 소리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뒤에서 차카차카차카차카 막 소리들이 쫙 나면 설명이 갑자기 진행이 안 돼요. 왜 에펠탑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클까요? 그러니까 파리에 대한 로망이 크고 네. 또 파리 하면은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에펠탑이다 보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에펠탑은 다른 나라에도 많잖아요. 중국에 가다 짝퉁 있고 짝퉁 도쿄에도 많죠. 있고요. 네. 그렇죠. 도쿄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네. 뭐 많이 있을 정도로 또 네. 마카오에서도 봤죠 우리.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베이커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름 때문에 살아남은 베이커리 네네. 크라운 왕가는 망했지만은 파리바게뜨는 파리는 살아남았는데 파리바게뜨에도 A가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예. 에펠탑이거든요. 에펠탑으로 네네. 그려졌죠. 그러니까 에펠탑을 보는 순간에 유럽의 모든 걸 상징하는 어떤 그렇죠. 아이콘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생겼을 때 그렇게 호응이 안 좋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에펠탑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네네. 하면은 반드시 파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파리가 근대 도시예요. 계획 도시입니다.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유럽 가서 보면은 그 유럽의 오래된 도시는 중세 도시잖아요. 네네. 중세 도시는 뭐냐면 안에 특징이 뭐 500년, 600년 된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렇죠. 복잡해요. 근데 파리는 딱 가보시면은 정말 길이 쫙쫙쫙 방사형으로 뻗고 건물들도 다 정돈이 됐잖아요. 이제 1800년대에 그 당시 이제 그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파리가 이제 너무 중세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 파리 지사였던 그 오스만 남작이라고 하는 귀족에게 파리를 좀 새로 좀 재개발 단장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정말 그 천재적으로 파리를 싹 밀어버리고 네. 정말 그 새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당시 이제 하수도도 다 정비를 해버린 거죠. 파리 하수도 정말 유명하죠. 네, 파리 하수도. 네. 그러면서 본 모습,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이 이제 그 당시 1800년대 파리인데, 그래서 파리 가보면 고층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높이도 다 똑같고.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800년대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제1회 세계 만국 박람회 엑스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랜드마크가 필요하게 되고 뭔가 기념물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에펠탑이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 문인들이 그걸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파리는 가보시면은 프랑스 파리는 완전 평지예요. 그렇죠. 제일 높은 산이 몽마르트 높이가 한 200m도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낮아요. 그냥 언덕이죠. 뭐. 언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평평한 평지에 갑자기 뭔가 괴물 같은 게 우뚝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을까. 그래서 수많은 반대를 했는데 사실 에펠탑 하나만 하더라도 영문 위키페디아에 보면은 정말 한 20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프랑스 유명한 그 소설가 모파상. 네. 여자의 저기, 일생. 그렇죠. 기드 모파상이란 분이 에펠탑을 지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에펠탑을 짓고 나니까 에펠탑은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올라가서 그 가운데 알파벳 A의 가운데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에펠탑 짓고 나니까 매일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파상을 이제 놀린 거죠. 아니 모파상 선생, 당신은 그렇게 에펠탑을 반대하더니 왜 에펠탑 만들고 나니까 매일 와서 그러느냐, 이율 배반 아니냐 했더니 모파상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 맞아요. 파리가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에펠탑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파상이라는 분이 얼마나 뒤끝이 있는 분이냐면 자기 집 아파트에 네. 창문을
에펠탑 쪽으로 난 창문을 아예 막아버려서 에펠탑이 안 아이고야. 보이게 하고 네. 마지막 뒤끝은 그거예요. 모파상 무덤에 가면 모파상 동상이 있거든요. 네. 흉상이 그 흉상도 에펠탑이 안 보이게 아이고, 등을 돌리고 서 뒤끝 있다고 하는 장렬하네요. 예, 네. 이야기가 아주 고집이 있습니다. 센 늙은이였네요. 음. 예전에 그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비슷한 네. 얘기인데 에펠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주시오 그랬더니 졸다가 깨보니까 에펠탑이 정말 안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에펠탑 밑이었다. 그럴 것 광장 같아요. 아래. 네. 네. 근데 네, 이 네.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네. 옛날엔 차가 갔어요. 거기는. 음. 지금은 차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근데 예전에는 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밑에까지 바로 관광버스가 그렇죠. 네. 네 개의 다리 중에 한쪽까지는 네, 들어갈 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펠탑이 그 파리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에펠탑 원래 에펠탑이 이제 보면은 4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4개의 기둥 아래 큰 광장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거기 검문소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보안 검색을 해서 네. 그 광장 아래에 완전히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길은 좀 어렵겠죠. 네네네. 그래서 에펠탑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뭐 누구나 에펠탑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높이는 320m 정도 되고요. 원래 그래서 그 만국박람회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에펠이 그러면은 철거를 하겠다.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해요. 라디오의 발명. 그래서 라디오라는 것은 안테나 위에서 네. 그 송실 안테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에펠탑이 이제 라디오 중계탑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펠탑 남산타워랑 같은 역할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총 이제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다리가 4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세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게 돼 있고 한 곳에는 식당이 있어요. 미슐랭 원스타 식당 쥘베른. 그렇죠. 미슐랭님이 좋아하는 식당. 그 쥘베른이 또 우리 한두 사람이 좋아하는 해저 이말리 그 소설을 네. 쓰신 소설가죠. 분, 바로 네. 그 이름이죠. 네네. 예. 네. 근데 여기가 세계의 여성이 프로포즈 받고 싶어하는 장소 1위라고 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좀 원스타인데 이 혹시 가격이 좀 가보셨나요? 아니, 들어가진 혹시? 않았어요. 네, 저는 또 네. 가성비 좋은 데만 골라갑니다. 거기 위치가 이제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슈베르는. 그래서 뭐 세 네. 코스로 먹으면은 점심 메뉴가 105유로고 네, 네. 5코스는 190. 야, 네, 이건 네. 3스타도 런치 막 이 정도 하는데 네, 원스타가 네, 이 네. 전만 값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6코스면 230유로나 받는데요. 네, 네, 네. 예. 둘이 식사하면 적지 않은 액수가 되겠네요. 아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랑스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유치해가지고 네. 장사를 열심히 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르사유 궁전 안에도 그 유명한 몽블랑 그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같은 네. 거 그거 파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맛집과 관광지를 동시에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시간 효율적으로 괜찮지 일석이조네요. 않나 뭐 일석이조.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에펠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근처에 또 맛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네. 그 크리스티앙 콩스탕이라고 요즘에 네. 파리에서 또 날리는 스타 셰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웠냐를 미식사에서 보면은 그 미식이라고 하는 좀 우아한 가스트로노미를 네. 그 프랑스 언젠가 프랑스 식당의 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서민들이 자주 가는 데를 비스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가스트로노미를 비스트로에서 편안하게 서민적으로 네, 네, 먹을 수 있게 네. 비스트로노미라는 말을 아, 나올 네, 네. 정도로 이 고급 사람이 식당을 서민 식당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렇죠. 네, 거죠.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편안한 분위기를 갖고 오는 거죠. 네, 뭐 사실 이태원에도 가시면은 요즘에 갸스트로 비스트로라고 아니면은 갸스트로 펍 이렇게 써놓은데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게. 예, 네. 예전에는 우아한 공간에서 우아한 요리를 먹는다 이렇게 네. 짜져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좋은 퀄리티를 먹는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콩스탕이 그런 사람인데 복 받을 사람이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근처에서 세 군데를 가게를 하는데 예약 안 받는 제일 저렴한 카페 콩스탕 가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네. 그 에펠탑 근처에 있나요? 네네.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드북에 혹시? 네. 보면은 아, 꼭 네. 나와요. 에펠탑하고 네, 네, 묶어서 네. 나와요. 그래서 보고 가시면 되고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콩스탕. 예. 네. 카페 콩스탕 가시면은 콩스탕. 1시간 넘게 줄 서요. 그리고 제가 네. 한 3년 전에 손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솔직히 맛도 없고요. 가성비가 안 그럼 좋았어요. 한 시간을 줄을 설 만한 가치는 없었던 전혀 거예요. 없었어요. 아. 직원도 막 짜증을 내고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싼 게 비지떡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 콩스탕 거를 보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데를 가시면 되는데 르 비올롱 당그르는 원스타예요. 여기도 네. 여기는 예약돼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무쇠 냄비에 향토 요리를 만들어서 내는 네. 레 꼬꼬뜨 드콩스탕이라는 데도 있어요. 네, 네. 여기도 향토 요리 한번 맛보러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저는 주로 이제 에펠탑에 저도 요즘은 유람선도 안 타고 에펠탑도 안 올라가거든요. 네네. 에펠탑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 네. 걸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돈 저는 없던 이제 시절에. 특히 그럼요. 투어로 가다 보니까 항상 에펠탑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에펠탑 올라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지겹고. 근데 요즘은 저희들은 안 올라가고 이제 가이드 분들하고 그렇죠. 손님들 올라가는데. 근데 이 에펠탑이라는 게 참 그래요. 보면은 한 번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두 번 올라가면 이제 지겹는데 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올라가 그렇죠.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에펠탑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면은 요즘은 첫 번째는 표를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살려고 하면 줄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표 끊고 나서 다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 검색도 두 번, 세 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시고 표가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2층, 3층 이렇게 표가 다르겠죠. 근데 누구나 3층을 다 올라가시기 원하겠죠. 그렇죠. 네, 이왕 사실 가는 거. 요즘 패키지는 3층까지 안 올라가요. 아.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패키지가 3층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2층까지만 끊고 내려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줄배는 빼고 3개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거기서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2개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는 네, 거예요. 줄을 네. 서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일정상은 워낙 그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2층까지만 올라가는데 개별 여행자라면 누구나 그 3층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펠탑은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미리 표를 항상 예약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 두 번째 에펠탑에 언제 올라갈 때가 가장 좋냐? 저는 해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에펠탑에서 올라와서 야경을 보는 것보다는 에펠탑에 딱 올라가면 평지잖아요. 네. 그러면 해가 이제 저 지평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파리가 빨갛게 물들 때, 붉은 노을에 물들 때 그때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노을 질 때 에펠탑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해가 완전히 지면 유람선. 유람선. 유람선을 네. 타고 그렇죠. 네. 좋죠. 그래서 네. 이제 에펠탑은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은 숲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에펠탑에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여요. 근데 네. 누구나 한번 에펠탑에 올라가 보고 싶어 하니까 에펠탑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어디 가면은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는 게 화장실에 가시죠.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꼭 이용하는 네, 아유, 습관이 있거든요. 사실 강아지랑 이게 똑같은. 동물대 습관이죠. 네. 그래서 에펠탑 3층 맨 꼭대기에도 화장실 하나 있어요. 반드시 가시는군요. 아주 칸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3층 올라가면은 예전에 제가 담배를 피울 때는 네. 거기서 담배도 꼭 한 대 피고 화장실을 꼭 이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에펠탑이 네. 소매치기가 아마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소매치기가 진짜 많지만은 정말 소매치기가 많은데 에펠탑 엘리베이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패거리를 짜는데 그렇죠. 이 에펠탑 직원들이 그 사람을 소매치기를 알아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해코지를 해요. 4명, 5명이서. 그래서 그 에펠탑에 한번 직원들이 파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네. 소매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파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에펠탑이 실제로 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에펠탑이 아니라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샤이오 궁전. 샤이오 궁전 사유 광장. 궁전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건너편에 앵발리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라는 곳이죠. 앵발리드는 우리 한도사님이 좀 네. 아, 그건 네. 다음 이쪽 편에서 해야 다음 될것 편에 해야 같아요. 되나요? 네네. 아유, 에펠탑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그러면은 해가지고. 샤이오 궁전에 네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샤이오 궁전은 역시 만국 박람회 때 이제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만든 건물인데 지금은 뭐 인류박물관, 영화박물관 한 4개 박물관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가 앵발리드보다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앵발리드는 평지라서 에펠탑을 약간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샤이오 궁전은 약간 언덕 위에예요. 네네. 그래서 에펠탑을 올려다 보지 않고 에펠탑을 다 전신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 그 꽃보다 할배에서도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을 찍은 배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바토무슈 유람선에서 에펠탑을 보는 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너무 좋죠. 밤에 그 특히 막 밤에 산들바람이 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1시간에 한 번씩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에펠탑이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 간격 매 시간마다 에펠탑에 그 수많은 전구들이 갑자기 반짝반짝반짝해서 일명 우리 이제 반짝이 쇼라고 하는데 네. 5분 동안 해요. 그렇죠. 네. 그거 보면 다들 그냥 한 마음으로 우와 난리 나고 그렇죠. 찰칵찰칵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에펠탑이 뭐길래 그러게요. 정말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네. 사람들이 이제 야경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네. 야경 사진은 몇 시에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해지고 막
곧바로 직후? 맞아요. 네. 하늘이 깜깜해지면 하늘이 네네. 검게 변하면 야경 사진은 안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하늘이 보라색일 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실제로는 30분이 채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하늘이 이게 점점 보라색이 되다 까맣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찍을 때 야경은 가장 잘 나와요. 아유, 진짜 이 에펠탑 얘기가 끝이 없네요. 예. 일단 그러면 그 자세한 또 파리 관광은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예, 이번 방송도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애청자의 의무는 뭘까요? 이제 자동으로 하셔야죠. 네. 예,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좋아요와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이번 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파리에서 에펠탑을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비싼 거 사오겠습니다. 아우, 품질이 예, 좋은 알겠습니다. 거. 예, 그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는 과외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